죽지 못해 살아온 69살 먹은 할머니입니다. 저는 같이 공장에 다니던 친한 언니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나고 19살에 식을 올렸습니다. 남편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조용하고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다부진 면이 있어서 의지하며 살았었네요. 저에게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오빠가 있기는 했지만 저희 오빠는 제가 어렸을 때 바다로 가 뱃사람이 되어 마주친 적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렇다 보니 큰오빠가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집을 나서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도 큰오빠가 바다로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난리 하셨어요. 하지만 늙으신 어머니의 딸린 동생들 생각하면 오빠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서 막내였던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오빠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가 어떤지 연애가 뭔지도 잘 몰랐고요. 남편도 숙맥이었죠. 그때는요. 그때는 다 숙맥이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때도 나름 잘 나가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나 제 남편이나 그런 부류는 아니었죠. 오죽하면 공장에서 언니가 이렇게 말하면서 엮어줬다니까요. 둘이 성격도 비슷하니 잘 어울릴 것 같아. 둘이 만나봐. 이랬다니까요. 남편이나 저나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만나게 되었고 남녀가 만나다 보면 결혼하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에 자연스레 결혼하게 되었죠. 워낙에 말수가 없던 사람이라 집안이 어떤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남편의 집안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특히 아들을 그렇게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임신을 하니까 시댁에서 거의 경사가 났다는 식으로 반겨주셨고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임산부는 움직이는 거 아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라. 애 나오면 그때 우리가 시키마. 하시면서 부엌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출산을 하자마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을 낳았거든요. 여자가 몸 관리를 못해서 딸을 낳았다느니 살림을 못하면 애라도 잘 낳아야 되는데 꼬락서니 보아하니 답답하게 생겼다느니 귀한 아들 잘못 장가 보냈으니 니네 집에서 시댁에 돈 좀 보내라고 그거라도 받아야 속이 덜 뒤집어지겠다느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온갖 구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시댁의 논리에 세뇌를 당해서 저는 이미 못되고 못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남편은 점점 저를 멀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공장은 낮 시간조, 밤 시간조 이렇게 두 개의 조가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저는 아이를 낳고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래도 공장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하는 일들은 다 뻔한 건데도 남편은 그 알만한 시간들에 맞춰 생활하지 않았어요. 혼자 일을 더 하는 건지 누구랑 교제를 한 건지 제가 남편의 일정을 알 수 없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낮 시간에 일하고 들어와야 하는 일정인데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밤 시간에 일하면 새벽에 들어와야 하는데
출근하기 직전에 들어와 씻고만 나가는 때도 많더라고요. 당연히 수상했죠. 하지만 의심하거나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으로 인해 부부 사이는 서먹서먹할지라도 제가 지 새끼를 낳았는데 애한테 매정하게 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려나 보다 싶었네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3년인가 지속되더라고요. 마주칠 일 없으니 당연히 사이는 멀어졌고 어쩌다 제가 말이라도 걸려고 하면은 짜증부터 내더군요.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셨고요. 아들 낳을 거 아니면 갈라서라느니 시간만 지체시키지 말고 말이죠. 그런데 애는 저 혼자 만드나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 얼굴도 보기 힘든데 아들이 들어설 리가 만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애 아들 가졌다. 너는 이제 나가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랬더니 공장에 다니는 여자랑 바람이 났다네요. 그것도 꽤 오래된 일이었나 봐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첩주제에 지가 뭐라고 시댁도 왕래를 한 모양인지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며느리처럼 여긴 모양이더군요. 옛날에야 왕이 여러 여자를 거느렸다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저는 남편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아. 그 여자가 낳은 아기 아들이란다. 그래서 그 여자랑 살 테니까 너도 네 갈 길 가라. 하루아침에 쫓겨난 신세가 되고 저는 4살 된 딸을 업고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친정에는 차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딸이 이런 푸대접을 받고 쫓겨난 걸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친정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사식당에 숙식 제공되는 곳이 있다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죠. 부엌 옆에 방이 있어서 일하다가 힘들면 쉬기도 하고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눈붙이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진 공간이 2개나 있으니 숙식은 걱정 없다는 말에 당장 제가 일할 수 있으니 시켜만 달라고 했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첫날 저는 겁없이 아기를 업고 그 식당에 찾아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으로 생각했던 사장님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하는 저를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셨죠. 아니,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애가 있다고 하면은 사장님이 저를 직원으로 써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발 저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장님은 기겁을 하셨지만 제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는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2방 옆에 창고로 쓰고 있던 쪽방이 있었는데 2평 남짓되는 작은 방이지만 저랑 아이가 생활하는 데는 괜찮을 거라면서 머물 공간을 마련해 주시더군요.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에 일하러 온 첫날부터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2평 남짓한 그 쪽방이 저에게는 궁궐보다 편안하고 안락했네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혼자 산 지 2년인가 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무슨 소식이었냐고요? 남편의 사망 소식이요. 정말 어이가 없죠?
남편은 저랑 헤어지고 공장 다니는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살림을 차리고 잘 사는 것 같더니만 원래 시댁이 집안 내력으로 병이 있대요. 그래서 조심히 살아야 한다고 했나 봐요. 근데 남편이 나름 두 집 살림하느라 고생을 좀 한 건지 몸이 무거운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얼마 안 지나서 하늘로 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남편 덕볼 생각도 없었고 남편이 애한테 정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서 별로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딸을 생각하니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쓸모없는 남편이었지만 딸아이는 아직 한참 어린 아이인지라 그동안 아빠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아빠의 손길이 더 필요한 순간이 많을 텐데 아예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너무 슬프지 않나 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애비노를 타고 가라고 붙잡을 수도 없으니 남들 몰래 저 혼자 한타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그래서 딸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 사정을 아니까 식당 사람들도 제 딸을 자신들의 조카처럼 잘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염치불구하고 딸에게 말했었죠. 아빠 대신에 식당 삼촌들이랑 배달 삼촌들이랑 사장님이 아빠처럼 항상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알았지? 그래서 그런지 딸도 식당에서 사람들을 잘 따르면서 잘 지냈어요.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딱히 돈 쓸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돈을 모은 것도 있었죠. 딸아이가 자랄수록 자신의 방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끼고 아껴서 집 살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애를 맡길 곳도 없으니까 저는 가게에서 모든 걸 해결했죠. 다행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 대신 번갈아 애랑 놀아주고 이것저것 공부도 시켜주고 그랬네요. 그렇게 애가 중학교 2학년인가까지 꽤 오랜 시간을 식당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 2개 딸린 집을 사서 이사를 했네요. 이사를 해도 저는 그 식당에서 계속 일을 했죠. 사장님은 제가 쪽방에서 살다가 나가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니 아쉽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사 선물로 이삿짐 센터 비용과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보태주셨습니다. 딸아이는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뭔가 눈에 띄는 소질이 드러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특별한 말썽 없이 잘 컸어요. 별 투정도 없길래 사춘기도 없나 보다 했죠. 제겐 착하고 예쁘고 속도 안 썩이는 귀한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예쁘기만 하던 딸아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내더군요.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크게 화를 냈네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왜 내 인생을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 엄마가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고생했다고 해서 나도 고생할 거라는 것은 완전히 엄마 생각이잖아. 내가 잘 살 수도 있잖아.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야. 아빠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네가 그렇게 힘들게 자라지 않았을 거니까. 오히려 엄마의 그런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저는 처음으로
딸아이의 의견을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는 건 결혼에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어리니까 감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자도 딸과 동갑이었으니 둘 다 20살인 거였죠. 둘 다 어리고 아직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무턱대고 허락해달라고 하니 저는 답답한 노릇이었죠. 물론 그 남자의 부모도 마찬가지였겠죠. 처음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애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나 해봐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들끼리 만나서 상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같이 극복해 나가자는 긍정적인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그 남자의 부모 얼굴을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끝까지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딸은 제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저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잘 설명하려고 했지만 딸아이는 제 말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고, 저와 생활 패턴을 반대로 하는 등 저와는 전혀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식당에 아침 근무를 하러 나갔다가 저녁 때쯤 들어오면 딸은 제가 집에 오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어디서 밤을 꼬박 새우다 오는 건지 아침에 제가 출근하러 나가면 그제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남편과 이혼했을 때보다 딸과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더 힘들었을 정도니까요. 폭삭 늙는다는 느낌이 뭔지 정말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렇게 3년을 딸과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으로 건장한 청년이 들어오더라고요. 정중하게 저를 찾으면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냐고, 무슨 일로 찾아오셨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딸이 알려줬다고 하면서 제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그 남자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딸아이와는 13살이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남자와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싫었지만 이번엔 나이가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렸던 건 그 남자의 성장 환경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고아라고 하더군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둘 다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여 부모로부터 버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생활했다고 하더군요. 사연을 듣고 보니 이 남자도 안쓰럽긴 한데 그래도 부모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시킬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또 갑갑하더군요. 저도 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가 될 사람은 저에게 싹싹하게 굴거나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 딸을 고생시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오랜 시간 동안 고아로 자라서 힘들었겠지만 앞으로는 내가 자네의 마음의 짐도 좀 덜어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한 식구가 되어봅시다. 그렇게 결혼을 허락하니 딸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속 썩여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부둥켜 안고 울더군요. 딸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속상했던 일도 마음이 많이 풀렸고 딸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했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예비 사위가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준비를 잘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있으니 집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한시름 덜었네요.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딸과 사위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딸을 보내놓고 혼자 덩그러니 집에 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결혼식 날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뭐랄까 마음 한켠이 텅 빈 느낌이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니 이제 딸이 쓰던 작은 방은 비어있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괜히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아무튼 그렇게 둘을 보내놓고 저는 혼자 씩씩하게 잘 생활했습니다. 가끔 외롭고 힘들 때면 가게 쪽방에서 자고 오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런 제가 외로워 보였는지 딸은 제게 선물이 있다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무슨 선물인가 하니 바로 손주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손주 봐주면서 쉬엄쉬엄 해요. 손주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 딸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에 놀랐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위의 얼굴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전에도 왕래를 자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게 보였는데 무슨 일인지 통 연락도 없고 힘들어 하더군요. 저는 딸에게 물었죠. 최서방,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가게가 바쁘대? 남자들은 여자가 임신하고 그러면 책임감이 갑자기 커져서 도망가고 싶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데 최서방이 그런 거 아니야? 글쎄, 그런 건 모르지. 근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요. 신경이 곤두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위는 저와 제 딸을 배신하고 말았더군요. 딸이 임신 8개월 때 사위는 우리 딸을 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위가 사놓았던 집은 팔아버렸고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임산부인 우리 딸에게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저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한 번 더 말려볼 걸. 부모 없이 자라도 바르게, 곱게, 훌륭하게 자란 줄 알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혼을 시켰나 싶어 후회가 되더라고요. 자다가도 사위 얼굴이 떠올랐고 저는 정말 너무 괘씸하고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이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제 딸은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쩌겠어. 내가 잘 키워야지 뭐. 딸은 금방 어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딸은 얼마 후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가 어찌나 작은지 손녀딸을 품에 안고 살랑살랑 흔들며 걸었네요. 너무도 작은 것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귀엽더군요. 딸은 아이를 낳고서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가 되어보니까 이제 좀 알겠다. 애가 이렇게 작고 예쁘구나. 나도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엄마, 나 일해서 돈 벌어서 엄마처럼 내 힘으로 내 딸을 키우고 싶어.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일할 생각보다는 몸조리에 신경 써야 할 때야. 지금 관리를 잘해야 건강하게 일할 힘도 생기는 거야. 하지만 딸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저에게 갓난쟁이 딸을 맡겨놓고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애 낳고 출혈이 심해서 어지럽다고 했는데 몇 번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어리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딸은 갓난쟁이 딸을 두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만 해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하고 가슴이 아프고 저려옵니다. 세상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건가? 내가 죽어야 이런 몹쓸 꼴을 안 보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신은 왜 내 딸을 데려갔을까? 너무나도 세상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딸을 이렇게 만든 사위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약 2달간의 수소문 끝에 사위를 만날 수 있었고 사위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저는 손녀딸을 건네며 그래도 아빠이니 안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는 자기 딸을 안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피부치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했죠. 저는 사위가 손녀딸을 키운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돌보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가달라고요. 역시 매정하고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막상 혼자 키우려니까 자신이 없었는지 제가 아이를 건네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위가 돈을 보내오더군요. 형편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밖에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담았어요. 기가 막혔지만 일단 애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니 저는 군말 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손녀딸은 무럭무럭 자랐고 부모 없이 할머니랑 살면서도 어찌나 똘똘하고 야무진지 혼자 무리 없이 생활을 다 하더군요. 밥도 골고루 잘 먹고 책도 잘 읽고 엄청 기특하게 자랐습니다. 제 딸보다도 더 똑똑하고 야무져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22살이 되어 간호사를 준비하며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는데 저는 손녀딸이 안쓰러워서 돈 벌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손녀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투덜대곤 하죠. 자기가 돈 벌어서 할머니 맛있는 거 사주고 할머니랑 나들이 가는 게 낙이니까 자꾸 못하게 하지 말라면서요. 조그만 게 웃기죠?
이렇게 행복하게 둘이 살고 있었는데 22년 만에 잊고 있던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임신한 딸을 두고 도망가 버린 사위였습니다. 자네가 여기는 어떻게 왔는가?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로 영영 안 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힘들게 애 다 키워놨더니 데려가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군요. 그런데 사위는 가지고 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더군요. 장모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위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덜컥 겁이 나더군요. 장모님, 사실 그 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사위는 친자 확인 서류를 보여주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이게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자 사진들을 꺼내놓더군요.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는데 딸이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사위가 아니라 다른 남자였습니다. 얼핏 보니 익숙한 얼굴이더군요. 딸이 20살 때부터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갑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사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 아빠가 사망했습니다. 유산 상속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위의 얼굴은 무척이나 일그러져 있더군요. 제 딸은 사위를 만나기 이전부터 계속 그 남자와 교제를 해왔었는데 사위를 만나면서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였다는 사위의 말에 저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었던 건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딸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위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사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장모님, 제게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제가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장모님에게까지 크나큰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위는 울면서 어렵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아내의 불륜남이 죽을 때까지 딸의 존재를 모르게 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뛰어가 사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나는 어리석게도 그동안 자네를 원망하며 살았네. 네, 자네를 용서하겠네. 아니지, 자네는 잘못이 없네. 다 내 잘못이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 내 딸을 용서해 주게나. 사위는 고개를 떨구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네요.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라도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사위가 이 사연을 듣고 변명 같지만 제가 힘들게 여태껏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저를 헤아려 주기를, 노인에 대한 분노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